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은입니다. 오늘은 9월 3일 금요일이고요. 행복진료실 있는 날인데 그 전에 먼저 뉴스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추석 전 현행 수도권 거리두기 조치가 다소 완화될 수 있을지 이 여부가 오늘 발표가 됩니다. 방역당국은 현행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유지하는 대신에 추석 연휴 동안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을 밤 10시로 연장하고 백신 접종 완료자들에게 사적 모임 제한을 완화하거나 1차 접종자들에게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방역 완화가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많아서 방역당국의 고민이 큰 만큼 발표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후에 부정출혈 등 생리 이상을 겪는다는 여성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를 신고하는 시스템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백신 접종 후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 홈페이지에 신고할 수 있게 됐지만 이 생리 이상 등의 부정출혈에 대해서는 신고할 방법이 없었던 건데요. 방역당국은 현재까지 하열 등 생리 이상 반응과 백신 접종과의 인과관계가 확실하게 밝혀진 건 없다고 설명하면서 기존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전산 작업을 보완 중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증상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반드시 의료진을 방문해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9월 2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961명이 늘어나 누적 확진자 수 총 25만 5,4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백신 현황 살펴보시면 2일 0시 기준 1차 접종자는 17만 7천여 명이 추가돼 총 2,945만 8천여 명을 넘어섰고요. 2차 신규 접종자는 53만 3천여 명이 추가돼 누적 접종 완료자는 총 1,628만 3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죠. 9월 6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을 앞두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신용카드사가 손을 맞잡았다는 소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 243개 지방자치단체 9개 신용카드사, 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행안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에 신용카드, 체크카드 충전 방식을 도입해서 간편하고 정확하게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죠. 이는 민관 협력을 통한 성공적인 정부 서비스 사례로 소개되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올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지난해보다도 한 발 더 나아가서 더욱 편리하게 지원금을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예산교부, 업무관리 시스템 구축 등 사업 수행 전반을 총괄 관리하고 국민 비서 서비스를 통해서 관련 정보를 네이버 앱, 카카오톡, 토스를 통해서 제공하고요. 243개 지자체는 대상자 및 지급액을 확정하고 오프라인 신청 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 9개 신용카드사는 지급 신청 접수 및 충전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국민지원금 사용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각 신용카드사 및 대형 포털에 제공해서 국민이 지원금 사용처를 포털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하늘 표정 대체로 구름 많거나 흐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 동해안과 경북권 남부 내륙, 경남권, 제주도는 오후까지, 또 호남 지방은 밤까지 비가 오는 곳 있으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우산 하나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예상 강우량 보시면 제주도에 10에서 40mm, 호남 지방, 경북 동해안, 경북 남부 내륙, 경남권, 또 강원 영동에는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 15도에서 22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0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비가 오는 지역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짧아지겠고요. 또 도로도 미끄러운 곳 많으니까요. 교통안전, 또 보행자 안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월 3일 금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행복한 아침 금요일 건강 챙겨보겠습니다. 행복진료실 문이 열리는 날입니다. 네, 행복진료실에서는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치의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민욱 신경과 교수, 모사원 한의학 박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차윤환 식품생명공학 박사 그리고 이보은 요리연구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주제로 진료할지 첫 번째 힌트부터 보시죠. 춤을 추고 계신데? 로봇. 저 관절 꺾기 이거 정말 어려운 건데. 팝핀 댄스. 네. 뭐죠? 춤추면 살 빠지니까 네. 다이어트 관련된 거 아닌가? 왕년에 저런 거 많이 따라 했는데 참 안 되더라고요. 지금 저렇게 했다가는 관절 나가요. 아유. 자, 이게 네. 뭘까? 막 꺾었는데. 네. 자, 두 번째 힌트요. 기운, 통증인데 이게 뭘까요? 기온이 내려가면 통증이 올라간다고요? 올라간다? 추우니까 경직된 건가? 통풍인가? 근데 원래 요즘 환절기 되니까 그냥 사방이 다 아프긴 하더라고요, 저도. 네. 힌트를 봐서는 역시나 이 날이 추워지면은 점점점 심해지는 어떤 네. 질환에 대한 힌트 같습니다. 삭신. 오늘의 주제는 삭신. 삭신. 자, 마지막 힌트입니다. 네, 마지막 힌트는 사연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성입니다. 환절기 들어서면서 온몸 마디마디가 쑤시고 결려서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을 만큼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참다 못해 병원을 찾았다가 이것을 진단받았는데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와주세요, 선생님들. 이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마디가 쑤신다. 마디가 쑤신다. 이거 좀 거의 나오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럼 어떻게 자? 네. 잘 때도 이러면 잠을 어떻게 자냐? 그렇죠. 네, 너무 힘들 텐데. 자, 오늘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네, 행복진료실 오늘의 주제입니다. 환절기 적색경보 관절을 지켜라입니다. 관절이에요. 관절기가 되니까요. 네. 신호가 와요. 와요? 벌써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정말 아까 삭신이라 그러셨죠? 네. 삭신이 다 쑤셔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다음날 비라도 올 것 같고 날씨 흐리면은 네. 20대 때는 그 어르신들 말을 몰랐는데 진짜 다 아파. 기상청보다 더 정확해, 그것도. 네, 이 요즘 같은 이 8월에서 10월 초까지를 우리가 계절이 바뀐다고 해서 이제 환절기라고 하잖아요. 네. 환절기 때는 어떻죠? 일교차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이 면역력 저하로 인해서 각종 질병이 잘 생기게 됩니다. 관절에 이 통증이 생기는 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기온이 많이 떨어지면서 혈관이 수축하기 때문에 원만한 혈액순환이 안 돼서 더 아프기도 하고요. 또 근육이나 인대가 또 많이 경직되기 때문에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부분에서 통증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도 마라톤 풀코스를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데 네. 제가 저 신입 아나운서 때 네. 너무 주책 맞게 열심히 한 거예요. 뭘? 족구를. 꼭 이겨야 된다, 뭔가 보여줘야 된다 이런 강박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넘어져서 여기 고관절을 좀 다쳤는데 고관절을 다치니까 왼쪽 무릎까지 아프더라고요. 와. 이게 뭐 너무 잘해보려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도 꽤 오랜 동안 고생을 하셨잖아요. 계속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이게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질환 2위에 꼽히는 바로 관절염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려면 정말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중 첫 번째가 바로 관절이고 두 번째가 혈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두 가지가 잘 지켜지면 아주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생각하는데요. 모두 다 우리의 거동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관절이 안 좋으면 어디 아파서 화장실 한번 갔다 오기도 어렵죠. 네. 일상적인 생활 환경 반경도 굉장히 줄어들게 되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만성 질병 순서대로 꼽아봐도 2위에 꼽힐 정도로 관절염이 심각한 질환입니다. 네, 이건 정말 삶의 질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네. 자, 관절 건강 오늘 주제 영상이 있어서 보고 오겠습니다. 쪼그려 앉거나 계단을 오를 때 통증이 있으신가요? 혹시 무릎에서 삐걱 소리가 들리시나요? 앉았다 일어설 때 움직이기 힘든 적 있나요? 만약 이런 통증을 그냥 방치한다면 무릎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한 번 마모되고 망가진 연골은 다시 재생되지 않습니다. 관절 염증은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확산하여 고혈압, 동맥경화 같은 혈관 질환은 물론 치매, 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망가지면 회복이 힘든 무릎 관절, 제대로 걷고 싶은 마음 관절염에 대해 알아봅니다.
뒤뚱뒤뚱 걷는 그녀의 한 걸음 한 걸음에서 발걸음이 힘들고 아프다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평지를 걷는 것조차 힘겨워 무릎 통증이 심해지면 그녀는 앉을 자리부터 찾습니다. 예, 좀 무릎이 많이 안 좋아서 이렇게 무거운 거 들고 오면은 굉장히 지금 전체적으로 몸의 균형이 떨어져서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가다가 쉬어야지 또 움직일 수가 있어요. 주부의 모든 일상생활이 이 무릎 통증 때문에 불편합니다. 조금만 걸어도 이렇게 무릎이 붓는데요. 이제는 파스나 무릎 보호대가 없으면 안 되는 상황. 유난히 그녀의 왼쪽 무릎이 더 심각해 보입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넘어졌는데 그때 굉장히 아팠는데도 넘겼는데 드물게 아프기 시작하더니 지금 삶의 질이 완전히 떨어져가지고 지금 되게 답답하고 힘든 상태에 놓여 있어요. 무릎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줄은 몰랐다는 그녀는 요즘 우울증 증상까지 생겨서 더욱 걱정이 됩니다. 주부는 사실 젊은 시절부터 등산과 걷기가 취미였다고 하는데요. 누구보다도 활동적으로 살았기에 지금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이거 보세요. 이거 내가 이렇게 자전거도 이 양쪽으로 이렇게 있지만 그냥 자전거를 주로 막 라이딩하면서 한강도 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러지도 못하고 너무 짜증나고 너무 속상하고 힘들어요. 외출후 집에 돌아오자마자 냉장고에서 꺼낸 것은 바로 얼음인데요. 무릎 통증이 시작된 이후부터는 1년 내내 이렇게 얼음을 얼려두고 있습니다. 얼음으로 아픈 무릎을 달래며 잠시나마 통증을 잊어보려 노력하는 주부. 그리고 나서 잠시 통증이 사라지면 다리 근력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무릎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뻣뻣해진 다리를 시원하게 풀어주는 거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무릎 스트레칭을 멈추고 온몸을 스트레칭하는 모습이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데요.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네, 무릎뿐이 아니라 지금은 이 한쪽으로 쏠려 걸어서 그런지 고관절까지 아파서 큰일 났어요. 지금 이 고관절이 아프니까 지금 아주 보통 걱정이 아니에요. 너무 많이 아파요, 지금. 고관절 통증까지 호소하는 현재 그녀의 무릎 상태는 어느 정도로 안 좋은 것인지 무릎 관절 상태를 알아보는 엑스레이 촬영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통증이 심한 왼쪽 무릎에 연골이 많이 닳아서 좁아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괜찮겠지란 생각으로 그동안 병원을 찾지 않았던 그녀의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지금 무릎에 관절액이 많이 차 있어요. 지금 연골도 많이 닳아 있으시고 퇴행성 관절염으로 사료됩니다. 노인성 질환으로 알려진 퇴행성 관절염은 최근에 30, 40대 환자가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연골이나 연골판 인대가 손상을 입게 되면 무릎의 정상적인 쿠션이 손상을 입습니다. 한번 발생한 염증은 조직을 파괴해 연골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따라서 염증을 억제하고 연골을 최대한 보호하며 근력을 향상시켜서 관절을 보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0세까지 제대로 걷고 싶다면 관절을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지금이라도 관절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관절염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손발이 조금 많이 부은 편이거든요. 네네. 이것도 관절염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나요? 근데 관절염은 관절염인데 이게 오전, 오후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관절염 중에 우리 류마티스성 관절염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이거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인데 류마티스성 관절염은 조조강직이라고 해서 아침에 특히 심해요. 이게 잘 움직이지도 않고 뻣뻣하고. 근데 이 흔히 말하는 퇴행성 관절염은 말 그대로 시간이 흐르면서 내 연골이 닳아 없어져서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과 후에 내가 좀 쓰고 나면 아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은 좀 오후에 아프고 사실 관절염들은 뭐 통풍성도 있고 뭐 강직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두가 다 위험하지만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요 나중에 심혈관계 질환까지 영향을 끼쳐서 사망에까지 이를 수가 있으니까 사망까지요? 네. 네, 스웨덴에서 그런 연구가 있었어요. 이
퇴행적 관절염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심장병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16%나 높았다는 것도 있고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바깥에 외부 활동을 못하게 되니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돼서 우울증 발생하는 것도 정말 큰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50대 이상을 모두 이제 고위험군, 관절염 고위험군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감기 환자가 더 많을 것 같잖아요. 한때는 또 50대 우리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환자분이 감기 환자보다도 많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 통계로 보면은 여성이 훨씬 더 이 골관절염에 걸릴 가능성이 많은데요. 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은 2015년도에 352만 명 정도였던 환자가 2019년도에 이 4년 만에 15%나 증가한 404만 명이 진료를 보기도 했었습니다. 네. 여성에게 굉장히 흔한 병이기도 하죠. 아, 근데 우리 관절은 다 가지고 있는 건데 괜히 여성이 더 취약하다 그러니까 네. 좀 더 그런데요. 거의 비율이 7대3 정도로 여성에게 더 많은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 이유가 가사 노동에 이 관절을 사용할 일이 많고 또 쪼그려 앉는다거나 또 육아를 할 때 무거운 물건을 아이를 또 안아준다거나 하는 문제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더군다나 50대 이후에 이제 갱년기를 겪으면서 호르몬 부족으로 인해서 골밀도가 줄어들면서 연골도 좀 얇아지거든요. 관절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네. 아니 집안일 할 게 좀 많아요. 그렇죠. 관절 안 아픈 게 이상한 거죠. 오늘 제대로 정말 관절 건강법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저희가 관절 건강을 지키는 비법을 이렇게 하나하나 공개할 테니까 끝까지 저희랑 같이 채널을 고정해 주십시오. 예. 네. 어떤 방법으로 관절 건강을 지킬 수 있을지 이제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장민욱 교수님, 척척 박사. 또 왔어. 아, 이제 반갑다니까요. 오셨으면. 네, 금요일마다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는 척척박사 장 교수입니다. 네. 아, 정가요, 이제. 관절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파헤쳐 드릴 테니까요.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이거 시작하기 전에요. 간단한 퀴즈를 좀 드려볼 텐데요. 사진 준비했거든요. 사진 보면서 이게 어떤 건지 한번 맞춰보시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양반장 하고 있고요. 뭐 그다음에 다들 집에서 저렇게 안 바닥 계시잖아요. 저 있고, 네. 바닥에 앉을 때야 뭐 바닥에 앉으면 다 저렇게 앉아야지. 다른 거는 무릎 꿇고 앉으면 더 아프니까. 그러니까요. 양반다리 그렇죠. 편하죠. 지속적인 한 가지 자세는 안 좋다 뭐 이런 건가요? 맞아요. 아, 저것도 관절에 영향이 갈 것 네. 같긴 하고. 전 그리고 붙일 때 계속. 알레질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정말 하루 종일 쪼그리고 앉아 있으니까 네. 등, 허리, 발 다 아파요. 손목까지 아프다니까 전 저거 붙이면. 옛날에 명절 되면 고수톱 칠 때 딱 저 자세로 3시간, 4시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맞아요. 자세로 계속 있는 게 안 좋다 이거 아니에요? 그것도 정말 맞는 말인데요. 보면은 이제 곧 있으면 명절도 다가오는데 우리 전의 요정 이보은 선생님 정말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네. 이 관절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압력이 전달되는 게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데요. 네. 제가 여기 무릎으로 되어 있는 이 모형을 하나 준비했는데 네. 이 모형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편안하게 서 있을 때는 하중이 그렇게 많이 전달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한 90도 정도까지만 이렇게 구부리게 되면은 전체적인 면적이 그렇게 많이 달라지진 않는데 네. 90도를 지나가서 약 130도 정도까지 구부리게 되면 그냥 양반 방금 자세 우리가 하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머나. 여기에 닿는 면적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데요. 바로 이때 전체 우리가 받는 하중이 15배까지 증가하기도 한다. 네. 이때 연골이 다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아니, 모형만 봐도 뭔가 좀 터질 것 같아요. 그쵸? 네, 이런 연골, 이 인대들 사이의 압력도 엄청납니다. 아니 구부린 내 무릎 상태가 그러니까. 지금 저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이렇게 직접 보니까 정말 안 좋은 자세라는 게 확 이해가 가네요. 그 옛날 양반들 참 맞습니다. 힘들게 사신 거고. 네, 네. 우리도 이제 그 50 넘어가면서 안 그러세요? 어디 이렇게 좌식 식당 가면 네. 저 거기 못 앉아 아이고 있어요. 힘들어. 그리고 식당들이 확실히 이제는 그 의자 앉는 걸로 바뀌어가고. 요즘 맞아요. 바뀌어가고 예. 예. 네. 점점 더 적응이 안 돼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이렇게 되면은 이 압력이 너무 한 곳으로만 집중되기 때문에 네. 정말 주의해서 자세를 잘 네. 맞춰 주셔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또 준비한 게요. 그 관절 건강 관련 질문을 주신 게 있어서 네. 그걸 가지고 퀴즈를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저는 준비됐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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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는 찜질방 많이 합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자주 가지 못하니까 집에서라도 후끈후끈하게 다리 찜질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주변에서 냉찜질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관절염에는 뜨거운 찜질 해도 될까요? 이러셨어요. 저는 관절염에 뜨거운 찜질이 좋으냐? 뜨거운 찜질이요. 네. 네. 관절, 너 뜨거운 찜질 많이 왜냐하면 약간 조금 관절이 좀 힘들다 그러면 다
신부집 네, 네, 네. 하잖아요, 손으로. 근데 그렇죠. 방금 앞에 정답이 있었던 게 앞에 사례자분 보면은 얼음을 가지고 이렇게 찜질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아닌 거. 요거는 제가 알아요. 뭐예요? 제가 여기 새끼손가락이 부러져 봐서 그렇죠. 그게 바로 부러졌을 때는 무슨 찜질? 냉찜. 오래 가는 거는 무슨 찜질? 이 얘기 제가 네. 정형외과에서 들었거든. 요거 같아요. 정확하십니다. 네, 정확해요. 우리가 온찜질을 해주면 혈액순환이 네. 정말 잘 되고요. 네. 만성적인 통증을 경감시켜주는 데는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MC님이 말씀하신 대로 급성기염증이 있는 우리가 뭐 살짝 삐끗해가지고 삐었다거나 연골이나 또 근육에 손상이 있는 그 급성기 시기에는 냉찜질을 하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다치고 나서 한 2주 정도는 냉찜질을 권유하고요. 이후에는 온찜질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급냉실 있잖아. 네, 급냉실. 급하게 다쳤으면 냉찜질. 급냉. 아니 근데 이렇게 한번 크게 다쳐봐야 이걸 다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일부러 아플 수도 없고 참. 네. 그래도 다치지 마세요. 네. 자, 다음 질문 바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희 아버지는 60대 후반이신데 운동으로는 이 등산만한 게 없다면서 매일 등산을 가십니다. 가끔 이 험한 등산 코스까지 오르시는데 연세 때문에 저는 걱정이 커요. 관절염에 등산을 하는 거 정말 괜찮을까요? 이게 아버님 얘기가 아니고 혹시 저는- 이재용 MC님 얘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등산 좋아해서 이건 알죠. 저는 무조건 X. 네. 저도 X. 왜냐하면 올라갈 때는 좀 괜찮은데 내려올 때는 하중이 받아서 안 좋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셨어요. 네, 정답은 X죠. 이 등산은 관절에 절대 좋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려올 때 무릎이 앞쪽으로 전진하면서 이 무릎 관절의 하중이 약 10배 이상 가해지게 되는데요. 이때 연골 손상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조금 부지런히 올라가시고 내려올 때는 중간중간 계속 쉬면서 내려오셔야 하는데 그마저도 관절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평지를 바른 자세로 걷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제 가을 되고 그러면 저 등산 더 하실 텐데 스틱 꼭 쓰셔야 돼요. 내려오시면 짚고 내려오시면. 맞습니다. 그럼 이 네. 시점에서 이제 척척 박사님이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관절 운동법 이런 거 알려주실 차례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 이제 근력 운동도 좋고 해야 되는데 이런 등산 같은 거 말고 우리 몸에 이제 하중을 조금 더 분산시켜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유산소 운동하면 그냥 뭐 뛰는 것들 많이 생각하시는데 유산소 운동만으로는 근력 챙기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근력도 챙기고 유산소도 챙길 만한 아주 좋은 운동은 저는 뭐 자전거나 수영 같은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은 가만히 앉아서도 할 수 있는 쉬운 운동법 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하는 거 네. 좋네요. 저희가 여기서 수영할 수는 없으니까요. 앞에 나가서 한번 그럼 배워볼까요? 네, 좋습니다. 나와보시죠. 자, 제가 한번 나가볼게요. 자, 이렇게 그냥 가볍게 의자 또 사무실에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해주셔도 좋겠는데요. 일단 중심을 좀 잡기 위해서 의자를 좀 가볍게 잡아주시고 네. 몸이 비틀리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자, 편안한 자세에서 이 발 뒤꿈치를 쭉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자, 그냥 끌어올리는 것만으로도 이 종아리가 단단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끌어올린 상태에서 약 10초에서 30초 정도를 버텨주시면 되는데요. 벌써 좀 단단하죠. 네, 그래서 체력에 맞게 뭐 쥐가 나실 수도 있으니까 체력에 맞게 10초에서 30초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운동은 텔레비 볼 때, TV를 볼 때 저는 이걸 정말 많이 하는데 소파에 앉아서도 이렇게 가볍게 앞쪽으로 쭉 뻗어 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쭉 뻗은 상태에서 네, 발목을 아래쪽으로 내렸다가 위쪽으로 내렸다가 한 4-5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 좋고 이것도 이 자세로 약 10초에서 30초 정도 버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허벅지에 힘이 쫙 들어가요. 너무 좋죠. 네. 자, 종아리, 허벅지 단련이 됐죠. 이제 상체를 좀 해볼 생각인데요. 가볍게 쥐을 수 있는 물건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물병도 좋아요. 이렇게 편안하게 앞쪽으로 쭉 뻗은 상태에서 허리를 아주 곧게 펴주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최대한 내 가슴 쪽으로 당긴다는 느낌으로 쭉 당겨보시고요. 당기면서 이 견갑골과 어깨를 뒤쪽으로 밀어주세요. 이때 고개의 자세도 상당히 중요한데 정면을 보고 편안한 자세로 쭉 끝까지 당겨서 역시 10초에서 30초 정도 버텨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원하네. 네, 이렇게 하면 견갑골과 또 척추를 모두 다 펼 수 있는 아주 좋은 스트레칭 방법인데요. 세 가지 동작 너무 쉽죠? 네. 좀 신나는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볼까요? 네, 음악 준비됐으면 한번 줘보십시오. 자, 종아리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둘, 셋, 넷. 이게 가장 쉬운 것 그렇죠. 같아요. 자, 이제는 앞쪽으로 뻗어볼까요? 네. 셋, 넷. 자,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발목 내리고.
발목 올리고, 발목 내리고, 발목 올리고. 좋습니다. 어때요? 좀 뻐근해지는 게 느껴지죠? 네. 자, 이번에는 공을 하나 들어주시고요. 앞쪽으로 쭉 뻗어주시고, 셋, 넷. 쭉 당겨서 견갑골 뒤쪽으로. 좋습니다.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다시. 앞쪽으로 쭉 밀어주시고. 이거 자, 헬스장에 이 맞아요. 운동기구 하나 하시죠? 있잖아요. 네, 쭉 당겨서 견갑골 뒤쪽으로 최대한 붙여주세요. 양쪽 견갑골이 등 뒤에서 만나는 느낌이 들면 되는 겁니다. 자, 어때요? 몸이 좀 한결 가뿐해졌죠? 네. 사무실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관절을 튼튼하게 해주는 스트레칭법이었습니다. 네, 어디 가지 않고 네. 그냥 TV 보면서 가볍게 할 수 그럼요. 있어서 네. 확실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배워봤습니다. 와, 정말 그 의자에서 다리 쭉 펴는 거는 네. 이 허벅지하고 이 복근 운동도 되니까 너무 좋죠. 이거 네. 좋은데요. 네, 저는 어르신들께 진료실에서 이거 정말 많이 가르쳐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잘 배워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보은 모산 선생님 장수 밥상입니다. 아, 장수 네. 밥상 기대됩니다. 네. 오늘은요, 제가 정말 관절 건강에 아주 좋은 식재료를 갖고 나왔는데요. 바로 각종 씨앗류와 참치살을 이용한 요리를 할 겁니다. 근데 씨앗이랑 참치살이 같이 네. 들어가는 게 씨앗은 역시 호떡이죠. 물론 그것도 굉장히 맛있는데요. 저는 그것보다 무엇보다 훨씬 더 아주 맛있는 밥을 지을 건데요. 바로 해바라기 씨, 그다음에 호박 씨, 잣, 볶은 아마씨가 들어간 씨앗 아마씨? 솥밥을 짓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참치살을 이용한 장조림을 만들 겁니다. 맛있겠다, 저거. 네, 참치살 장조. 네. 아니, 왜냐하면 저도 이제 관절에 신경 쓸 이게 나이가 돼서 제가 아주 자주 해먹는 레시피예요. 직접 드시는 거라니까 아이, 그럼요. 더 네. 기대가 되네요. 참치를 가지고 장조림을 만든다는 게 조금 특이하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일단은 이제 관절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관절이 어떻게 보면 이 영양소의 집합소이기 때문에 일단 무기질을 잘 공급해 줘야 되거든요. 네. 그 무기질을 잘 공급할 수 있는 게 견과류, 씨앗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단백질도 잘 공급해 줘야 되는데 단백질이 풍부한 게 또 참치입니다. 아울러 참치에는 이 어유라고 하는 오메가3가 들어있는데 이게 혈관을 잘 돌도록 해주니까 관절의 회복과 재생을 또 도와줄 수가 있어서 좋은 또 이제 이 그 식재료의 궁합으로 재료가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또 제철 과일을 준비해 봤는데요. 관절에 좋은 이맘때쯤 먹을 수 있는 과일 무화과를 준비했고요. 무화과와 곁들여서 먹을 수 있는 리코타 치즈. 이거 진짜 맛있게 만드는 방법을 제가 이모 연구가한테 또 배워서 오늘 만들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맛있게 건강해지는 장수 밥상입니다. 자, 오늘도 맛있게 건강해지는 장수 밥상 기대됩니다. 네. 네. 시작해 주실까요? 제가 오늘 씨앗 솥밥이라고 하니까 네. 도대체 어떤 씨앗인가 굉장히 궁금하셨잖아요. 네, 네. 뭐 아주 여러분들이 즐겨 먹었던 뭐 심심풀이 땅콩이라고 우리가 맨날 얘기했던 바로 그런 것들인데요. 여기 네. 보시면 여기 지금 호박씨예요. 그리고 해바라기 씨 있고 그다음에 잣 있고 요거는 볶은 아마씨거든요. 아마씨. 네, 근데 요거는 분량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보통 한 반 컵, 2분의 1컵 정도에서 3분의 1컵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준비한 씨앗은 한번 볶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좀 잡내도 없고 나중에 뭐랄까 약간 콩콩한 냄새도 안 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볶아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볶았을 때 훨씬 더 고소한 맛이 많이 우러나기 때문에 꼭 볶아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네. 우리 예인 씨는 그 견과류 같은 거 어디에 보관하세요? 그냥 이렇게 통 같은 데 담아서 네. 어디 이렇게 굴러다니더라고요, 집에 보면. 이 소파 옆에도 냉동실에 있었다가. 네. 상당히 주로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네. 차윤환 박사님 어디다 보관해야 되죠? 예, 일단 견과류를 보관하실 때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거 두 가지 알려드리면 첫 번째가 견과류도요, 곰팡이는 피거든요. 그래요? 예, 그런데 이 곰팡이가 피었을 때 잘못하면 이 아플라톡신이라고 하는 독소를 만들어내는 곰팡이가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곰팡이가 핀 견과류는 일단 무조건 다 버리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거기에 불포화 지방산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공기 중에 놔두면 좀 한 1년, 2년 지나면 이제 산패치가 나기 시작을 해요. 산패 때문에. 그 쪘네. 그래서 이런 것도 역시 어떻게 해요?
그냥 버리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밀폐 용기에 딱 집어넣어서 이것들을 냉장이나 냉동 보관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견과류가 다 냉동 보관이 되어 있으면 바로 꺼내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향을 한번 맡아보시면 이 견과류가요, 모든 냉동고 안에 있는 냄새를 흡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뭐 이걸 바로 쓰시지 마시고 네. 꼭 한번 볶아 쓰시는 게 좋은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그다음에 볶은 아마씨는 요거는 볶아서 나오는 제품도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거 쓰시면 되고요. 네. 아니면은 한 번만 더 볶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 해바라기 씨, 호박 씨도 다 그냥 후라이팬에 한 1분 정도 볶아주시는 게 좋아요. 네. 한 1분 정도 볶아주시고요. 그다음에는 이렇게 씨앗 솥밥에 들어가는 밥에는 저는 꼭 요거 넣습니다. 이게 지금 찰현미거든요. 현미밥? 예, 현미 중에서도 찰현미인데요. 요 찰현미는 굉장히 식감이 쫄깃쫄깃하고 굉장히 구수해요. 밥을 네. 지을 때. 그래서 씨앗하고 같이 지으시면 궁합이 좀 잘 맞거든요. 근데 대신에 현미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인 백미보다는 30분만 더 불려줘야 돼요. 네, 불려주시면 돼요. 거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죠. 뭐 소화가 안 된다고도 그쵸, 하시는데 네. 사실 이게 소화 효소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식감이 좋고요. 네. 그다음에 장 운동도 활발하게 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 찰현미는 깨끗하게 씻어서 물에 담가서 1시간, 체에 받쳐서 30분 해주시면 되고요. 현미는 확실히 꼭꼭 씹어 먹어야 돼요. 그렇죠. 맞아요. 여러 번. 네. 그리고 또 먹으면 또 쑥 내려가가지고 금방 배고프기도 하고 그래요. 그다음에 요거 네. 백미는요, 깨끗하게 씻어서 30분 물에 불리고 30분은 체에 받쳐서 불린 다음에 같이 이렇게 섞어주세요. 저는 지금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가마솥을 이용을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만약에 압력밥솥을 하신다 그러면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네. 압력밥솥도. 자, 그러면 이렇게 좀 섞어주시고요. 이 위에다가 뭘 넣냐 하면 넣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밥물을 먼저 잡아주세요. 아, 씨앗을 넣기 전에 네. 밥물을 먼저 잡는 네. 게 또 왜냐하면 포인트네요. 씨앗을 넣게 되면 밥물 잡기가 수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씨앗 때문에 내가 좀 더 잡아야 되나 그럼 밥이 질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미랑 백미를 놓고 난 다음에는 1.5배 또는 이제 찰현미기 때문에 약간 한 1.2배 정도를 하시면 가장 이상적이고요. 네. 이렇게 다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 준비한 씨앗을 넣으세요. 호박씨. 아, 씨앗이 들어간다 그래서 네. 밥물을 더 잡거나 이럴 필요는 전혀 없다는 왜냐하면 밥물을 더 잡으려면은 이 씨앗에서 물을 흡수해야 되는데 네. 흡수하지 않습니다. 안 해서. 그러니까 꼭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일반 밥 짓는 거랑 똑같아요. 네. 그다음에 그리고 아이고 하나 남았다. 해바라기 씨, 네, 해바라기 씨. 네. 그리고 요거 아마씨거든요. 아마씨까지 같이 넣어주시고요. 요거를 이렇게 잘 섞어주세요. 지금 씨앗들이 다 알갱이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밥알하고도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처음부터 섞어버리면 중간중간에 끼어있는 그 공간들의 차이들이 생겨가지고 물량 잡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보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물량을 잡고 씨앗을 넣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자, 이렇게 됐으면 요거 이제 밥을 지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는 제가 요게 밥 지을 동안에 뭘 하냐 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하셨던 네. 참치살 장조림을 만들 거예요. 이 진짜 제가 기대돼요. 요거 참치를 이렇게 갖고 왔는데요. 제가 방송 전에는 사실 네. 이게 좀 얼려 있었어요. 얼려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놨더니 지금 참치에서 핏물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요거 이렇게 좀 닦아주시면 되겠어요. 저런 덩어리 참치 같은 것도 쉽게 사나요? 예, 그럼요. 요즘 마트에 가면 마트에 많이 팔고 있어요? 요새는 있어요. 마트에 가면 이렇게 덩어리 부위별로 다 있는데요. 네. 우리가 장조림을 할 때는 소고기 장조림, 뭐 메추리알 장조림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보통 장조림 그러면은 어때요? 고기살이 좀 단단하면서 단단하고, 그쵸. 부드럽고 고소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참치살을 할 때도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하고 그다음에 육질이 굉장히 담백한 걸 고르셔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부위를 고르면 될까요? 우둔살. 소는 우둔살. 소는 우둔살인데. 소고기예요. 예. 돼지는 뒷다리살 뭐 이런데. 저건 뭐지 근데 그럼? 참치살은 어떤 살이냐? 바로 등살. 등살. 이렇게 붉은 살로 되어 있는 걸 고르시면은 여기 보시면 지방이 하나도 없어요. 등심이. 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뭐랄까 참치살이 단단하고 부드럽고 아주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걸 우리가 그대로 일반적으로 등푸른 준비하시면 생선들 이렇게 헤엄치면 등으로 이제 헤엄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등 쪽에 근육이 많으니까 지방이 적고 단백질 함량이 높은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뱃살 먹잖아요. 네. 참치도 기름이 배에 끼어갖고 대뱃살 그러면 이제 기름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장조림은 이보은 선생님 말씀대로 단백질 함량이 높고 지방 함량이 낮은 참치 부위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죠. 네. 소는 등심에 기름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는 그래서 이제 우둔살, 엉덩이 있는 데나 목심 같은데 이런 데들은 그냥 구워 먹으면 너무 퍽퍽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참 그 지혜로웠던 게 이걸 구워 먹으면 너무 질기고 퍽퍽하니까 졸여가지고 약간 수분기를 주면서 장조림으로 한두 개 먹으면서 단백질을 공급하셨던 거죠. 오래 먹고. 자, 요렇게 참치살은요, 써는데 우리가 참치는 요게 보시다시피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요. 사방 2cm 정도로 써시면 되거든요. 네. 근데 또 하나 제가 요거를 포인트를 알려드리면 제가 지금 썰을 때 보니까 안쪽에 약간 얼음기가 보인단 말이에요. 덜 해동된 거 가지고 하시면 훨씬 더 맛있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해동된 거 갖고 하잖아요. 그러면 살집이 굉장히 부들부들해가지고 나중에 부서질 수 있는데 네. 그렇게 안 하시는 게 훨씬 더 맛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세요. 지금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동됐죠? 팁인 네. 게 생선 같은 것들이 열받으면 우리가 매운탕에 생선살 넣으면 어떻게 돼? 익으면 부셔지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보은 선생님이 조리는 것도 결과적으로 이렇게 부셔질 수가 있는데 언 상태에서 하면은 부셔질 게 좀 덜 될 수 있다라고 지금 팁을 주신 건데 요것도 제가 처음 배웠지만 정말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참치를 다 썰었어요. 네. 다 썰었으면 우리가 장조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좀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장조림에 요거 빠지면 좀 섭섭해요. 그럼요. 메추리알. 며칠에 있어요. 요거 그래. 완숙으로 삶은 다음에 완숙이면은 메추리알 끓고 나서부터 한 8분에서 10분 정도를 삶게 되면 완숙이거든요. 네. 그거 찬물에 담갔다가 껍질을 얄푼얄푼하게 다 벗겨서 이렇게 한번 헹궈 주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요거. 또 요거 들어가야지 또 맛납니다. 꽈리고추. 네. 저거 들어가야지. 네, 꽈리고추도 요거 깨끗하게 씻어서 꼭지 떼고 이렇게 3등분 또는 2등분 해주시고요. 네. 저는요, 장조림에 얘 꼭 들어갔으면 또 좋겠어요. 누구? 또 들어가. 마늘. 마늘도 들어가야지. 아우. 통마늘. 그리고 요거 대파 송송송. 요거는 차례대로 들어가 줘야 굉장히 맛있는 장조림. 네, 장조림이 만들어지지요. 자, 그 다음에는요, 네, 켜주시면 됩니다. 오청소. 오, 잘하세요. 많아요. 예. 자, 그 다음에는요, 저희가 장조림 국물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네. 장조림 국물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 하면 요거 지금 요 보이세요? 뭔지 보이세요? 표고버섯 우린물. 네네, 표고버섯 우린물인데요. 제가 요 표고버섯도 같이 쓸 거거든요. 그래서 표고버섯 내장을 말린 표고버섯 내장을 한 30분 정도 찬물 4컵에다가 이렇게 우려놨어요. 어제 순간적으로 내장 그러셔가지고 표고버섯에도 내장이 있나 그랬더니 4개란 뜻이군요. 아, 4개. 내장. 예. 네. 먹장.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30분 정도 우려놓으면 아주 진한 물이 나오거든요. 요거 가지고 우리가 버섯 장물을 만드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 버섯물이 들어가야 감칠맛도 나면서 그쵸. 아까 제가 참치가 뭐 어떻다 그랬죠? 뻑뻑하지만 약간 고소한 맛이 난다 그랬죠? 그 고소함을 훨씬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요거를 썰어 볼게요. 요거 그냥 4등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장조림에 버섯 들어간 거 집어 먹었던 기억은 없는 것 그러게요. 같은데. 저도 처음 봅니다. 근데 가을에는 버섯 향이 싹 올라와요. 맞아. 그리고 또 장조림에 버섯 들어가잖아요. 네. 이게 고기 식감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쫄깃하게. 맛있는데, 자, 그러면 버섯 우린물 4컵에 요거 진간장 1컵. 저 라면에도 버섯 넣으면 맛있어요. 그리고 진간장이 풍미를 준다 그러면 네. 요 국간장은 감칠맛을 주거든요. 감칠맛 5큰술 정도 넣고요. 네. 그다음에 약간 단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단맛이 나야 되기 때문에 요 설탕하고요. 설탕 양은 어느 정도 돼요, 선생님? 요거는 한 본인의 취향인데 3분의 1컵에서 2분의 1컵 정도 넣으시면 되는데 저는 그닥 그렇게 달게 먹지 않기 때문에 네.
3분의 1컵만 했고요. 그 다음에는 요거 있어요. 물엿을 넣으면 훨씬 더 윤기가 나거든요. 야. 윤기라는 게 나게 물엿이구나. 섞어주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설탕하고 물엿이 들어가야지만 이제 장조림의 그 양념이 약간 쫀득한 느낌? 네. 그러니까 점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설탕만 넣은 것보다는 이렇게 물엿이 들어가 주는 게 완성품으로 봤을 때 훨씬 더 맛있는 느낌이 있죠. 그리고 네. 요 지금 참치를 그냥 집어넣으면 아무래도 참치가 해동이 되면서 비린 맛이 올라오거든요. 썰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뭘 하느냐? 이거 청주예요. 네. 청주로 밑간을 좀 시켜주시고요. 아, 비린맛 살짝 잡아주는 네, 거죠? 네, 밑간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요 밑간 할 때 또 요거 넣어주면 굉장히 풍미가 있어요. 후추. 후추를 조금 넣어주세요. 아니, 저 왠지 그냥 저 참치 저대로 그냥 찍어 먹으면서 그래도 맛있을 것 같은데, 저거. 그리고 또 하나는 요게 지금 통후추가 있거든요. 통후추를 요 국물에다 좀 넣어주세요. 갈지 않고 통으로요? 네, 통으로.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끓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뭘 넣느냐? 바로 대파 먼저. 그럼 대파 향 올라오죠. 네. 그다음에 요 마늘 먼저. 그럼 마늘 향 올라오죠. 그다음에 아까 표고버섯 썰어놨죠? 표고버섯도 넣어주세요. 저 이거는 그리고- 불을 켜고 다 원래는 하는 거죠? 네, 지금 불 꺼져 있거든요. 네. 아이고, 역시. 일단 끓을 때 넣으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맞아요. 네. 맞아요. 끓고 나면 끓고 나면 이제 하나하나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져야 돼요. 제가 받쳐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끓기 네. 시작하면 여기 지금 이제 끓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꽈리고추. 어. 그리고 요거 메추리알. 저 이렇게 꽈리고추 이렇게 써신 거는 네. 그래 안에 양념이랑 다 배어서 네. 그러신 왜냐하면 거예요? 꽈리고추를 통째로 넣게 되면 네. 양념이 배이지가 않아서 맞아요. 나중에 꽈리고추에 수분만 생기거든요. 그러면 쉽게 장조림이 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조림 작물이 안에까지 잘 스며들도록 이렇게 썰어서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자, 그랬으면 여기 보시면 끓고 있죠. 제가 미리 이렇게 끓여놨거든요. 네. 이렇게 끓고 있으면 이제 여기에다가 넣어야 될 게 있어요. 포인트인가요? 네, 3가지만 넣으시면 돼요. 3가지. 요거 끓고 있을 때 레몬 슬라이스 3조각 정도 넣어주세요. 이래야 살짝 상큼한 맛이 나나? 레몬 넣으면? 보통 이제 장조림에는 레몬을 잘 안 넣는데요. 제가 왜 레몬을 넣냐면 레몬을 넣어줘야만 참치살에 대한 비린 잡내가 없어요. 그게 있겠네. 예, 그래서 요걸 이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빨간 고추를 좀 넣어주세요. 빨간 고추를 넣어주시면 색감도 이쁠 뿐만 아니라 이 빨간 고추 안에서 나오는 캡사이신 성분이 좀 달달하지요. 그 단맛이 참치를 좀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자, 그랬으면 요거 이제 이제 참치. 넣어요. 아, 이거 진짜 기대된다. 한 땀 한 땀이야. 그 레몬 없으면은 레몬즙이나 뭐 레몬 농축액 같은 거 아니, 써도 그럼요. 되나요? 네, 그거 넣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팁은 저렇게 생선살들은 낮은 온도에서 익으면 익을수록 부셔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보은 선생님이 지금 뚜껑을 닫고 다 넣어서 어떤 상태? 팔팔팔 끓잖아요. 그럼 저기에 설탕도 들어갔고 간장도 들어갔기 때문에 저 온도가 100도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최대한 높은 온도로 끓인 상태에서 생선을 넣어줘야지만 부셔지지 않고 생선이 갖고 있는 그 약간의 탄력을 유지하니까요. 아낌없이 끓인 다음에 넣으시는 게 여기에선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저렇게 한 땀 한 땀 넣어야 돼요. 소위 얘기해서 우리는 르르 그냥,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이해하실 수가 있는 게 한 번에 다 넣으면 그 지역에 있는 장조림의 그 조림액이 온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살들이 부셔지기 때문에 하나하나 넣어줘야지만 그 살들이 이렇게 온도를 최대한 높은 온도에서 익혀지기 때문에 그 탄력을 유지할 수 있고요.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어묵 만들 때 튀기는 게 바로 높은 온도에서 순간적으로 넣어가지고 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높은 온도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리에서는 저 참치를 넣는 저 온도 그리고 그 타이밍하고 그다음에 그 넣는 방식이 이보은 선생님의 숨겨진 최고의 비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거 보세요. 그리고요, 고기 또 같지 않아요? 하나는 지금 제가 아까 청주를 넣었었잖아요. 네. 청주 넣은 것까지 이렇게 다 넣잖아요. 그러면 참치에서 지금 제가 잡내 없앤다고 청주 넣어놨는데 그걸 다시 먹게 되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그렇구나. 넣어줘야지만 맞네. 이게 양념이 네. 좋아요. 그리고 이
때깔 보시면 야, 오, 고기 같아. 오. 아니 근데 저거 진짜 소고기 장조림 같아요. 네. 제가 지금 향을 맡아보니까요. 레몬 세조각이 이렇게 참치 맛과 함께 어우러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어느 정도 끓이느냐 딱 5분만 끓여주시면 됩니다. 딱 5분. 예, 이봉훈 자, 선생님, 그럼 저는 순간적으로 거기 사과를 넣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데 사과는 어떨 것 같으십니까? 사과 넣지 마세요. 그냥 이대로만 하세요. 네, 아유, 네, 아유. 이대로만 하세요. 혼났어요. 제가 아까 붉은 살 등살을 넣으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아니 내가 집에서 이렇게 참치회를 먹다 보니까 배미살 약간 기름진 부분이 남았어요. 그거 넣으면 안 되나요? 넣으셔도 되는데요. 문제는 굉장히 지방분이 많아요. 그래서 기름기가 둥둥둥 뜰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떠도 상관없이 잘 먹어요 하시는 분은 넣어도 되는데 나는 장조림은 담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분은 안 넣으셔야 돼요. 네. 자, 여기는- 그러면 제가 옆에서 밥을 아까 좀 만들었잖아요. 밥을 한번 뜸이 어떻게 들었나 한번 기대돼. 볼까요? 이렇게 보세요. 와, 씨앗솥밥이잖아요, 네. 이게. 왠지 가을의 맛인 것 같아요. 야, 저기 저 장조림 그 간장 넣어가지고 비벼먹으면 비벼 맛있겠다. 아우, 좋지. 최고죠, 뭐. 야, 맛있겠다. 요거를 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요 씨앗솥밥을 퍼드리잖아요. 네. 그러면 씨앗솥밥을 푸고 김에다가 곱창김에다가 올리고 장조림살 하나 올려서 장조림 국물에다가 콕 찍어 잡수시면 됩니다. 아우 좋지. 와, 배에서 진짜 천둥이 치고 맛있겠다. 있어요. 아, 배고파. 맛있겠다. 요거 살짝 익을 맛있겠네요. 동안 우리 무사 선생님 네. 먼저 좀 해주시죠. 그러게요. 제 차례가 됐군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그냥 제가 항상 먼저 했을 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해놓고 이제 먹을 것만 기다리면 되는데. 제가 오늘은 이제 무화과를 준비했다고 네네. 했잖아요. 사실 우리가 오늘 또 주제가 관절인데요. 무화과는 일단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효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절하면 염증이고 그 염증으로 인해서 아픈 것들인데 네. 그때 활성산소가 염증을 유발하잖아요. 근데 무화과가 그런 것들 좀 제거해주기도 하고. 오. 혹시 무화과의 별명 아세요? 별명 뭐죠? 아시는 분 계세요? 클레오파트라가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왕의 과일이라는 별명까지 오. 있을 정도예요. 여자들 미모를 위해서도 많이 먹는데 사실 또 우리 관절 건강하면 다이어트 아니겠어요? 그쵸? 오늘 나는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씨앗을 많이 준비해 줬는데 깜짝 놀란 게요. 이 씨앗들이 한의학에서 보면은 우리 청장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청장 효과. 숙변을 제거해 준단 말이에요. 오. 그러니까 먹어가지고 좀 배출을 해주니까 그게 또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빠지는 되고. 거죠. 네. 또 무화과는 먹었을 때 포만감이 엄청 좋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식욕이 막 이럴 때 무화과를 먹어서 좀 잠재워주는 효과가 있어요. 식욕 조절도 가능하기 때문에 무화과가 관절 건강에 참 좋은 약재인 거고 네. 또 위가 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환절기 때 감기 기운 있으면서 소화 같은 거 잘 안 되는데 무화과가 청장 개위 기능이 있어요. 네. 청장 건위라고도 하는데 위를 튼튼하게도 해주니까 이 시기에 아주 딱 맞는 과일이겠죠. 정말 제가- 다이어트에도 좋겠네요. 네, 오. 제가 오늘 말이 많은 이유가 다 준비되어 있고요. 만드는 게 너무 쉬워요. 오. 무화과를 준비해 주시고 네. 무화과를 이렇게 잘라주세요. 오. 네, 무화과를 자르지. 잘라 먹으려면 잘라야 되니까. 네, 네. 근데 무화과도 껍질째 드셔야 됩니다. 그래요? 네, 껍질을 꼭 벗겨낼 필요가 없어요. 무화과도 꼭 껍질째 드시는 게 좋고 사실 무화과 처음 사면 이게 땅땅해요. 근데 사람들이 후숙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무화과는 후숙하는 과일이 아닙니다. 이 말랑말랑해지는 게 후숙이 되는 게 아니고 네. 점점 그냥 뭐 흔히 말하는 썩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땅땅할 때 빨리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거예요. 네, 맞나요, 보은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무화과는요, 여기 보시면 제가 무화과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보시면 요게 지금 잘 익게 되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십자로 해서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벌어지게 되면 무화과는 완전하게 후숙돼서 잘 익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무화과를 씻을 때 어머님들이 이렇게 해서 그냥 풍덩 물에다 담궈 놓거든요. 이렇게 되면 요 벌어진 안 사이로 물이 다 흡수가 돼요. 그래서 무화과의 단맛이 다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무화과는요, 요 보시면 무화과는 이 자체가 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게 돌기 있잖아요. 네. 이게 바로 꽃이에요. 무화과 꽃. 우와. 그렇기 때문에 이 무화과 꽃을 우리가 맛있게 먹으려면 일단 씻는 법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씻을 때는 꼭 이렇게
세워서 꼭지 부분이 위로 가게 해서 흐르는 물에 비벼 씻는 것이 가장 무화과를 맛있게 먹는 방법이고요. 무화과는 십자로 이렇게 틈이 났을 때가 가장 맛있을 때니까 이때 빨리 잡수셔야 됩니다. 어제 퇴근길에 마트에 갔더니 많이 팔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아까 이 청장 건이 말씀하셨는데 이 무화과 속에 들어있는 펙틴 성분 때문에 변비가 개선이 되고요. 게다가 이 피신이라는 성분도 또 위장을 보호해주는 효소 작용이 있으니까 정말 그것도 선조들의 지혜가 엿보이네요. 맞아요. 또 맞아요. 무화과는 이제 교수님께서 피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피신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자기를 보호해주는 성분이에요. 농약을 치질 않는데요. 맞아요. 네, 벌레가 끼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게 바로 그 피신 덕분이에요. 네. 제가 오늘 무화과만 딸랑 준비하면 너무 성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무화과를 하고 싶은데 네. 그때 옆에서 우리 이보은 선생님께서 치즈 얹어서 먹으면 돼 오. 하면서 저한테 리코타 치즈 만드는 법을 알려주셨는데 일반적인 방법이랑 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먹어보니까 맛도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리코타 치즈 만들 때 우유만 이용을 했었거든요. 네, 이보은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이 레시피에는 우유에다가 요 생크림, 생크림을 같이. 그 리코타 치즈를 집에서 만든다고요? 네. 네네. 아, 엄청 리코타 쉬워요. 사오는 게 아니고? 네. 네. 엄청 쉽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사오는 거 생각했거든요. 그게. 집에서 만들 그럼 집에서 거랑 어떻게 상상을 만들어? 못했어요. 제가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 준비해야 될 거는 우유랑 우유? 생크림, 그리고 레몬즙, 식초, 소금. 준비 끝났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순서대로만 넣어주면 돼요. 네. 일단 우유랑 생크림을 먼저 냄비에 넣고요. 한 중불로 5분 정도 이렇게 익히다 보면은 위에 유막이 형성이 돼요. 막이 하나 나오는데 이걸 또 걷어내는 사람도 있는데요. 네. 굳이 걷어낼 필요가 없더라고요. 막이 형성이 됐으면 여기서 이제 불을 끄시고 네. 그다음에 준비되어 있는 레몬즙하고 식초를 다시 넣어요. 그리고 약한 불로 한 40분 정도 끓여주는 거. 끓여주는데 중요한 게 이렇게 휘적휘적 하면 안 되더라고요. 살살 넣고 한 2번 요렇게 두세 번 정도 천천히 휘적휘적 해주시고 저은 다음에 40분 기다리시면 돼요. 그러면 약간 이렇게 돼요? 이제 꼬득꼬득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소금을 넣고 20분 정도. 아, 이 시간 잘 맞춰야겠다. 40분, 그쵸? 20분. 40분, 20분. 네, 네. 40분, 20분. 그렇게 하면은 요 정도로 이렇게 딱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하나 면보를 준비해 하시고 여기다가 이거를 쏟아주세요. 부어줘요? 네. 지금 저 보시면은 흡사 뭐 순두부 같지 않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순두부 같은 그러네요. 느낌이에요. 두부 그렇죠. 만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우리 두부를요 네. 식물성 치즈라고 부르기도 해요. 치즈랑 만드는 게 똑같기 때문에. 예. 와, 이거 진짜 오. 네. 거의 비슷하게 됐는데. 그러게요. 완전 순두부처럼 생겼는데 네. 재미도 있겠는데? 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체에 받쳐놓고요. 유청이 쭉 빠질 수 있게. 네. 네, 쭉 빠질 수. 여기 위에다 무거운 거를 놓기도 하더라고요. 그다음 한 30분 정도 놔두면 식잖아요. 네. 냉장고에 넣어놓으세요. 네. 그리고 다음 날 되면 요렇게. 아하. 야, 그 나만의 치즈가 완성이 네. 야, 저거 좋다.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저 밑에 지금 빠진 액 있죠, 액. 네, 네. 액. 저거 액 어떻게 할까요? 버리면 안 버려야 되는 되는 거예요? 거 아니에요? 저거 먹어도 되고요. 먹으면 깜짝 놀랍니다. 왜요? 엄청 달고 맛있어요. 아, 그래요? 예. 아. 왜냐하면 그 우유에 있던 유당들이 절로 다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달달하면서 맛있고 저것도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저것도 맛있기 때문에 꼭 저것도 챙겨 드시죠. 제가 지금 네. 대접에다가는 씨앗솥밥을 담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그릇에다가 요 참치살 장조림을 넣어드렸으니까 그거 시식 한번 해보시고요. 곱창 김에다 싸서 잡수시면 아, 돼요. 이게 곱창김이에요? 네네. 왜 이게 곱창을 묻혔어요? 아니요, 곱창처럼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아, 말렸다. 그렇구나. 그래서 곱창김이에요. 아, 재래김. 도마죠. 네. 네. 요거를 이렇게 김에다가 표고버섯이랑 올리고 참치랑 다 올려서. 야. 근데 진짜 참치가 굉장히 소고기 좋네요. 같죠. 네. 네. 참치까지 올려서. 그래서 맛있다. 아, 빨리 먹고 싶어. 그쵸? 괜찮죠? 네, 이거 가을이고. 네. 이거 장조림 따끈할 때도 좋은데요? 그렇죠. 장조림 식혀 잡수셔도 되는데요. 이렇게 붉은 살코기로 만든 참치살 장조림은 식어도 기름지지 않아서 아주 맛있습니다. 와, 소고기 장조림보다 같아. 더 좋아요. 네. 그런데 소고기 장조림에도 혹시 표고버섯을 넣어도 되나요?
표고버섯이 이게 너무 맛있는데요. 아니 그럼요. 표고버섯 넣어도 아주 맛있죠. 와. 표고버섯은 언제 어느 때 넣으셔도 굉장히 맛있는 버섯이에요. 어제 마트에서 표고버섯도 세일하더라고요. 네. 아, 근데 참치살이 전혀 풀어지질 않고 이 조직감이 느껴지니까 신기해요. 훨씬 좋네요. 식감도 있고. 와, 아니, 씨앗 솥밥의 그 씨앗의 식감은 어떠십니까? 와, 이게 너무 잘 어울리는 게요. 네. 여기서 살짝 이 꼭꼭 씹힐 때 부서지는 그 맛하고 네. 장조림의 쫄깃한 맛이 너무 잘 어울리는데 그렇죠. 이 어르신들 장조림이 좀 질겨서 못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참치 장조림은 그 딱 중간이에요. 맞아요. 어르신들께서도 드시기 너무 좋은 식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림 그 액이 너무 맛있어요. 아, 여기에 찍어 먹으라고 하셨죠? 네, 찍어 잡수시고요. 진짜 연해서 야.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모사 선생님이 무화과 위에다가 리코차 치즈 올려주셨는데 요거 같이 샐러드처럼 잡수시면 아주 맛있을 것 같아요. 저기 그래서 저 제가 모사 선생님 이거 두 개 다 같이 먹어요? 아니면 따로따로 먹어요? 같이 드세요. 같이 드세요. 그래서 저도 시식 잘 안 하는데 요거는 제가 너무 먹어보자. 먹고 싶어서 달라 그랬어요. 이렇게. 진짜 이렇게 이번에 올리시면 뭐 돼요. 드시는 거 네, 처음인 네. 것 같아요. 요거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와, 이게 홈메이드 리코타 치즈거든요. 네. 어쩜 이렇게 잘 맞지? 괜찮죠? 와우. 이거 오늘 금요일이고 와, 이거 맛있다. 이거 리코타 치즈에다가 무화과 이러니까 와인 땡긴다. 그리고 와인하고도 잘 맞을 것 같아요. 맛있다. 와, 달달하고 부드럽고 입안에서 너무 조화롭네요. 네. 치즈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거. 야, 무사원 선생님 오늘 완전 성공인데요. 와. 와, 야, 어떻게 이거 집에서 뭘 이런 맛있어? 리코타 치즈를. 무화과는 언제까지 나와요? 요 무화과는 딱 지금이 나오는 철입니다. 이제는 좀 들어갈 철이거든요. 그래서 들어가기 때문에 검무화과가 나오고 있어요. 와, 그래서 맛있네요. 이렇게 리코타 치즈 만들어서 지금처럼 딱 이렇게 만들어 드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 야, 이건 이제 가을로 들어가는 이 계절에 꼭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저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환절기 관절 건강 지켜줄 씨앗솥밥, 참치살 장조림, 그리고 수제 리코타 치즈를 올린 무화과 만드는 법 알아볼까요? 우선 씨앗솥밥은 각종 씨앗과 차련미, 백미가 필요하고요. 참치살 장조림은 참치살, 리코타 치즈를 올린 무화과는 수제 치즈와 무화과를 준비하면 끝! 씨앗솥밥에 들어갈 씨앗들은 마른 팬에 볶아 잡내를 제거해주고 이 차련미는 1시간, 백미는 30분간 물에 불렸다 물기를 빼주세요. 솥에 모든 재료를 담고 센 불에서 끓여주다가 밥물이 끓으면 10분간 뜸을 들여주면 고슬고슬한 식감의 씨앗솥밥이 지어집니다. 참치살 장조림은요, 이 말린 표고버섯을 넣어 우린 물에 각종 양념을 넣고 한 소끔 끓여줍니다. 거기에 메추리알, 꽈리고추, 대파와 마늘, 붉은 고추를 넣고 끓인 다음 밑간을 해둔 참치살에 붉은 고추, 레몬 슬라이스를 넣고 5분간 졸여주세요. 맛도 좋고 관절까지 튼튼하게 해주는 장수밥상 완성! 이 제철 과일인 무화과도 빠질 수 없는데요. 거기에 수제 리코타 치즈까지 더한다면 상큼한 디저트로 딱이겠죠? 이 관절이 시린 환절기를 든든하게 책임져줄 장수밥상! 씨앗솥밥, 참치살 장조림, 그리고 수제 리코타 치즈를 올린 무화과로 관절 건강 지켜보시면 어떨까요? 야, 관절 건강도 진짜 지키고 맛있네요. 이렇게 네. 맛있는 음식이라면요. 씨앗 돌솥밥 이거 한번 해보시고요. 네. 돌솥 없으면 그냥 씨앗 솥밥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참치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 그러니까. 장조림. 소고기보다 훨씬 맛있죠. 좋네요. 네. 연하고. 네, 너무 오늘 압권이었어요. 성공했어요. 성공했어요. 아, 맛있었어요. 네. 자, 이번에 차윤환 박사님. 네, 저도 이제 건강을 지키는 비법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먼저 이것으로 건강을 되찾으신 분이 있으니까요. 먼저 영상으로 만나고 오시죠. 자신만의 방법으로 관절염을 극복하고 있다는 오늘의 주인공. 아들과 함께 운동을 자주 즐기는데요. 주부에겐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하다고 합니다. 네, 저희 집 막둥이에요. 제가 40살 가까이 아기를 낳았어요. 너무 늦게 낳다 보니까 무릎하고 이런 손목 이런 데가 관절염으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늦둥이를 출산해 행복했던 엄마. 그 행복도 잠시. 아이를 키우면서 급격하게 떨어진 체력과 함께 관절 마디마디마다 통증이 생겼습니다.
늦은 나이에 아이를 낳고 갑자기 무릎을 굽히는 생활이 많아지면서 통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특히 청소를 할 때 쑤시는 무릎 통증 때문에 앉아서만 걸레질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받게 됐고 40대 초반의 그녀에게 관절염 진단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무릎이 너무 시큰시큰하고 할머니처럼 너무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거는 꿈도 못 꿨죠. 지금은 많이 호전된 주부의 관절염 완화 운동법은 바로 계단 운동.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의 하중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하네요. 계단을 오를 때 발바닥을 반만 걸치고 올라가다 보면 무릎이 되게 무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발 뒤꿈치는 살짝 띄우고 발바닥을 반만 밟고 계단을 오르는 이 방법은 허벅지와 엉덩이 그리고 허리 근육까지 자극시킴으로써 무릎에 무리가 덜 가게 하고 근력까지 키울 수 있는 일석이조의 운동법입니다. 집에서도 주부의 운동은 이어집니다. 요리를 할 때도 허리와 허벅지에 힘을 주고 그대로 무릎에까지 힘을 주면서 생활 속에서 코어 운동을 계속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관절염이 생긴 이후부터 식단에도 많은 변화를 줬는데요. 그런데 주부가 감자 껍질을 벗기지 않고 요리를 하네요. 이 껍질째 먹어도 괜찮으시겠어요? 감자 껍질이 몸에 되게 좋대요. 그래서 전 요리할 때 감자 껍질 안 깎아요. 감자 껍질엔 폴리페놀 성분이 다량 함유돼 있어서 염증 완화에 좋다고 주부는 감자를 껍질째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관절에 좋고 칼슘이 풍부한 갈치도 곱습니다. 이렇게 주부의 관절염 극복을 위한 건강 밥상이 완성됐는데요. 40대 초반에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받아 충격은 있었지만 이른 나이였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관리를 해왔다는 주부. 철저한 식단 관리와 함께 아이를 생각하며 운동도 열심히 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잘 먹었다. 그리고 그녀가 관절을 위해 빼놓지 않고 먹는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이거요? MSM인데요. 우리 막둥이 때문에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무릎이 많이 아팠잖아요. 그런데 이걸 먹고 나니까 진짜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꾸준히 먹고 있어요. 우리 몸의 구성 성분 중 하나인 황은 세포 활성화에 꼭 필요한 필수 물질로서 신농본 초경에서 뼈를 강하게 하고 근육을 튼튼하게 해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식이유황인 MSM은 관절염의 통증을 줄이고 염증 수치를 낮추고 해독작용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섭취를 하게 한 결과 관절 통증과 관절 기능의 불편함이 감소됐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나중 되면 큰 효도를 해드리고 싶어요. 주부의 퇴행성 관절염에 도움을 준 MSM. 관절 관리 잘 하셔서 아들과 함께 오랫동안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일단 저 화면에서 가장 와닿은 것은 갈치구이였는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MSM? MSM? 그쵸, MSM 좀 낯설신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메틸 설포닐 메테인이라고 하는 화학 명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MSM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좀 이제 이름은 좀 생소하신데 요걸 한국말로 좀 일반적으로 부르는 말을 들으시면 좀 익숙하세요. 식이유황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죠. 유황? 아니 저희가 유황오리 많이 먹잖아요. 그 유황오리의 유황이 바로 이건가요? 맞습니다. 예, 유황오리라고 하는 것도 역시 유황을 이용하는 건데요. 유황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유황가스. 그럼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뭐 독성이 있다 이렇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유황이나 황을 먹으면 독성을 느끼게 되는데 유황오리가 뭐냐? 그런 독성이 있는 것들을 오리한테 먹여서 중화를 시켜갖고 황을 취하는 건데 지금 이 MSM과 같은 식이유황이 독성이 없는 상태, 황에 탄소를 양쪽에 2개 붙여서 독성이 없는 상태로 만든 유황이 바로 이 식이유황인 바로 이 MSM입니다. 결과적으로 황은 독성이 있지만 독성을 뺀
먹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든 게 바로 이 MSM이라고 할 수가 있죠. 독성을 없애서 먹게끔 만든 거면 이게 우리 몸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 그렇죠. 아닐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황 그러면 독소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니고요. 우리 몸에 필요로 하는 필수 무기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60조 개의 세포를 이루는데 꼭 필요한 기본 물질 중에 하나고요. 우리 몸속에서 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내에서 7번째로 좀 풍부한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칼슘, 인, 칼륨과 같은 필수 무기질 중에 하나고요. 우리 몸에서는요, 보시는 것처럼 머리카락부터 뭐 근육, 뼈, 얼굴, 피부, 손발톱, 관절, 즉 몸에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거나 뭐 이런 다양한 무기질로 구성되어 있는 곳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유황의 효능은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는데요. 오래되고 뭉친 그러니까 적취 같은 것들을 다스리고 근골을 튼튼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중국의 의서인 본초경에서는 예전엔 사실 유황의 수치법이 좋지 못했잖아요. 네. 사람이 먹을 수만 있으면 오래도록 건강하게 지낼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되게 아쉬워했어요. 그래서 근데 예전에 어떻게 사용을 했냐? 먹은 것보다 이 유황을 태워갖고요. 그 연기를 이용해서 소염작용들, 좀 이렇게 염증을 없애는 연기를 훈증해갖고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의학 쪽에서도 황을 많이 이용하죠. 항생제로 많이 알고 계시는 페니실린도 그렇고요. 또 당뇨병 치료제로 쓰는 톨부타마이드도 그렇고 피부병 치료제로 쓰는 설파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 황 성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 약재들이기도 합니다. 서양 특히 미국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MSM을 진통 목적으로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황을 독성 없이 먹을 수 있게 정제한 거 그게 MSM이군요. 네, 맞습니다. MSM은 냄새가 없는 백색가루 형태인데요. 지금부터 50년 전인 1972년 오레곤 과학대학교에서 제이콥 박사와 허슬러 박사가 12,000명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거친 끝에 개발된 성분입니다. 이를 두고 미국의 영양의학자인 칼 파이퍼 박사는요. 20세기가 비타민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MSM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주목을 받고 있는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유황을 이렇게 따로 챙겨 먹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 이 황이라고 하는 게 우리 몸속에 필요로 하는 성분인 건 맞는데요. 유황, MSM을 챙겨 먹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부족하기 때문이죠. 현대인들이 이 황 결핍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이 황 섭취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예요. 일단은 황이 우리 몸속에 필요한 건 뭐가 있냐면요. 아미노산 중에 함황 아미노산이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시스틴, 시스테인, 메티오닌 같은 것들인데 이것들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 몸속에 단백질 합성에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통해서 이 필수 아미노산들인 함황 아미노산들을 먹어줘야 되는데 이게 부족하면 몸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토양이나 대기 같은 곳을 통해서 식물을 통해서 식이 유황 형태로도 들어와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토양이나 이런 것들이 오염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식품으로 좀 공급받지 못하죠. 결과적으로 우리 몸에 필요는 하는데 식품으로는 섭취하는 양이 점점 줄고 있다. 그래서 추가적인 섭취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마늘을 엄청 많이 먹잖아요. 제가 맞아요. 알기로는 이 마늘 안에도 이 유황이 들어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마늘 엄청 먹고요. 마늘 속에도 황이 들어 있습니다. 대충 얼마 정도냐 하면은 한 5ppm 정도 들어 있어요. 5ppm. 예, 이게 100만 분의 1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자, 마늘이 5ppm, 우유가 3.3에서 8.2ppm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식품 속에 들어 있기는 한데 마늘 5kg을 먹어야 겨우 5mg의 황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마늘 5kg이면 얼마인지 아세요? 그렇죠. 이렇게 한 보따리예요. 이거를 예. 한 번에 먹으면 와 100g이 요 정도잖아요. 예. 엄청 많이 먹어야 되네요. 그러면 마늘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MSM의 일일 권장량은 1,500에서 2,000mg인데 마늘로 먹어봐야 뭐 하루 평균 섭취량은 25에서 30mg이니까 마늘로 먹는 게 한계가 있죠. 그리고 조리 과정 중에 또 제거가 되기도 합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다양한 식품에도 존재하고는 있지만 그것들이 갖고 있는 함량이 워낙 낮기 때문에 식품으로 먹는 거는 아무래도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앞서 제가 화면 보고 깜짝 놀란 게 보니까 뭐 우유, 커피, 토마토, 맥주에도 들어있다고 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음식으로 먹는 게 불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충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기도 하고
뭐 머리부터 손발톱까지 사실 없는 곳이 없을 정도인데 부족해지면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 이게 나이 먹으면 이것저것 자꾸 없어지는데 이 몸속에 있는 황도 노화가 되면서 감소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관절 통증도 생기게 되기 때문에 MSM은 우리 몸속에 있는 다양한 여러 기관들을 정상적으로 돌리게 하는 필수적인 요소인데 특히 이제 관절 조직의 재생에 이것들이 좀 필요한 면이 있습니다. 관절과 연골을 이루는 구성 물질의 재성을 도와주기 때문에 통증 완화에도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이 MSM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관절염으로 인한 이 통증이 있다라는 건 염증이 있다라는 거니까 염증 잡는데 중점을 두고 항상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자, 대부분의 이제 관절염 치료제나 진통소염제는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인 COX2를 저해하는 성분들이 좀 들어 있는데요. MSM도 이 COX2의 발현을 감소시켜서 항염, 항통증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무릎 통증을 느끼는 40에서 76세 50명에게요. MSM을 3g씩 하루 2번 12주간 먹게 했더니 통증 지수가 58에서 32.4로 감소했다는 연구 발표가 있고요. 관절염이 있는 45세에서 90세 성인들에게 MSM을 섭취하게 했더니 통증과 뻣뻣함, 강직도 등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항염 효과가 있으면 그래서 관절염에 도움이 되면 네. 면역력에는 어때요? 면역력에도 도움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대표적인 면역 질환, 면역 반응에 의해서 나빠지는 질환 중에 하나인 비염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MSM을 비염 환자들에게 약 한 달 정도 먹게 하고 나서 결과를 봤더니 비염 증상이 계속 개선됐다는 것이 나왔고 이걸 끊고 나서도 한 3주 정도는 계속 그 효과가 지속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MSM은요, 우리 몸속에 만들어지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 중에 하나인 글루타티온이라고 하는 것을 생성하는 데 또 도움을 주는데요. 글루타티온은요, 자외선으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를 억제하고요. 피부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MSM의 황성분이 콜라겐 수치를 또 정상적으로 유지시켜서 피부의 탄력과 주름 방지에 효과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또 MSM 먹고 다이어트 성공했다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야, 그렇죠. 일단 뭐 100%는 아닌데 MSM을 먹어서 그런 것들이 좀 연결성은 있어요. MSM 과 관련된 연구에서요. 과체중일 경우 생성되는 독소와 노폐물을 MSM이 염증으로 인식해서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MSM의 적용 실험 결과 혈당 수치와 콜레스테롤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대사 기능 장애가 개선된 것과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주의점은요? 자, 일단은 건강기능식품이기 때문에 MSM을 선택하실 때 식약처에서 딱 하는 기능성 인증, 요 마크가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순도가 중요하니까 순도 또한 꼼꼼히 따져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정제되지 않은 MSM보다는 정제되어 있는 것들이 불순물이 나올 확률이 적으니까 순도가 99.9 이상이 되는지 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하루에 먹는 권장량은 1,500에서 2,000mg이니까 요 1일 권장량도 잘 지키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관절 건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이고 이제 또 9월의 첫 번째 주말을 맞게 되는 건데 네. 지난 주말은 여름이었다면 이번 주말은 가을인 것 같은 그러니까요. 느낌이에요. 날이 네. 확 선선해졌거든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